타나토노트, 무슨 의미인지 당최 추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제목입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책에 나오는 베르사유에서의 발생했던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 암살 사건은 책의 등장인물들 사이에서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져가지고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을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렇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 장 르생데르가 베르사유에서 군중의 환호 속에 막 담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저격을 받고서 쓰러집니다. 쓰러진 대통령을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나서가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구해내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르생데르 대통령은 살아나기 직전 자신의 영혼이 자기의 육신을 버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까지 올라간 르생데르의 영혼은 다른 죽은 자들과 함께 은빛줄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멈춰버린 겁니다. 의사들이 정지해 있던 그 심장에 충격을 가해서 강제로 살려낸 것이죠. 경이로운 대륙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지상에 돌아온 르생데르 대통령은 그곳을 사후세계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신비를 알아내고자 과학부 장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나는 경이로운 대륙을 언뜻 보았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소. 본격적으로 사후세계를 연구하자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사후세계를 영적인 세계라는 의미로 영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계를 탐사하는 이들을 타나토노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2060년대 인류는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영혼이 사후세계를 방문했다가 다시 육신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지금은 40년 후의 이야기라고 상상이 되겠지만 사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게 1994년이니까 벌써 28년이 지난 책입니다. 출간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는 기상천외한 소설, 놀라운 마력을 가진 소설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가 당시 개미라는 소설로 천재 작가다라는 호칭을 얻었던 베르나르였다는 점이 저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상상력의 대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손에서 탄생한 사후세계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상상의 공간일지 궁금하시죠? 디지털 가상공간 메타버스와 같이 세상에 없었던 공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제가 이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베르나르의 SF 소설책 타나토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과학자인 제가 이렇게 먼저 읽고 어렵게 설명된 부분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을 공상과학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책 타나토노트는 이 경이로운 대륙을 먼저 다녀온 미카엘 팽송이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대륙이 바로 앞서 죽다 살아난 대통령 르생데르가 보고 온 경이로운 대륙입니다. 내가 그런 엄청난 모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더구나 그 모험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증언까지 하고 있다는 게 그저 꿈만 같다. 그 모든 일이 그토록 빨리 진척되고 그렇게 멀리까지 나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무슨 귀신이 쓰였기에 우리가 그런 광기 어린 모험에 뛰어들었던 것일까? 어쩌면 흔히들 호기심이라고 부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후 미카엘은 뜬금없이 동전을 던지면서 하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숫자가 새겨진 뒷면이 나오면 이야기를 하고 앞면이 나오면 비밀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뒷면이 나옵니다. 약속한 대로 경이로운 대륙,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폭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미카엘은 모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먼저 풀어내고 있습니다. 굳이 미카엘의 어린 시절부터 시간을 거슬러 설명하는지는
왜 그런지 곧 답이 나옵니다. 어린 미카엘은 삼촌의 장례식 날 묘지에서 또래 친구 라울을 만납니다. 이 둘은 항상 처음 만난 장소 묘지에서 만나갖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울은 사람들이 이미 뭐든지 다 발명했고 다 탐험해 버렸기 때문에 발명가는 없고 추종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늦게 태어난 것 같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늘 똑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라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뒤 이들은 오랜 세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18살이 된 주인공 미카엘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마취와 소생법을 전공합니다. 마취 전문의가 된 미카엘이 32살 때 라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후세계를 잠시 맛보고 온 류생데르 대통령의 후원으로 비밀리에 만들어진 죽음의 대륙 탐사팀, 여기서 만난 겁니다. 죽음에 대해 토론하던 어린 미카엘과 라울이 마취 전문의와 동물학자가 되어서 다시 만난 겁니다. 이 둘은 이렇게 타나토노트가 되었습니다. 타나토노트는 그리스어로 죽음을 뜻하는 단어 타나토와 항해자를 뜻하는 단어인 나우테스가 합쳐진 것으로 저승을 항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나토노트들이 이륙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타나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타나토노트들은 저승 비행 실험을 하는데 일명 영혼 우주 비행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건 마치 이제 로켓을 우주로 쌓아 올리는 것처럼 영혼을 죽음 너머로 쏘아서 보낸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켓 발사대는 마치 우리가 가는 치과용 안락의자, 거기 사용되는 연료는 마취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약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미카엘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사람을 저승으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승 비행은 온전한 귀환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비행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사자로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치 이건 실험을 빙자한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또는 영계 탐사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위해 저지르는 살인사건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천신만고 끝에 정신착란자나 식물인간이 되어서 돌아오는 등 일단 실패를 겪게 됩니다. 삶이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한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재수삼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삶이라는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으려면 심판을 맡은 새 대천사의 채점 기준에 따라 600점을 받아야 합니다. 한 차례의 선행으로 단번에 600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단 한 차례의 악행이 평생 쌓은 공덕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소설에서 보게 되면 삶이란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으려면 600점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엄청 좋은 일을 해도 600점이 되고요. 또 점수 쌓아놨던 걸 한 번에 나쁜 일을 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600점을 받는 경우가 한 10,000명 있으면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이제 이 정도 비율인 거예요. 그중 한 명은 환생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정신이 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이제 점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환생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생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점수를 어떻게 얻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대천사들이 영혼을 심판할 때 적용하는 채점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업보를 뜻하는 카르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제 이 카르마에다가 도구를 뜻하는 단어인 그라프를 붙여가지고 카르모 그라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생에서 얻은 악업 점수와 선업 점수를 계산하는 기계예요. 이건 마치 제가 즐겨 찾는 스마트워치처럼 작은 액정화면, 키보드가 달린 그런 모습이에요. 소설에서 사람들은 이걸 왼손에는 이제 시계를 차고 오른손에는 카르모그라프를 차고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하루 동안 자기가 행한 일들을 카르마그래프에 입력하면 점수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몇 점인지. 그래서 카르모그래프 화면에 말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나빠지고 있다는 최초의 신호예요. 이제 동물로 가는 거니까. 더 나빠지면 개, 토끼, 민달팽이, 아메바 차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파슬리 줄기, 버섯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자기 점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대천사들로부터 심판받을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악행을 되풀이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장 악업 점수가 높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베르나르가 설계한 사후세계에서 가장 나쁜 악업은 살인입니다. 책에서는 남의 죽음을 유발하는 범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잔혹행위에 만약 성폭행이 포함된다고 하게 되면 현실에서 살인과 성폭행 둘 중 어떤 것이 더 큰 악행인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이제 학생들 대상 강연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컴퓨터 게임 속에서 살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폭행은 금지가 되어 있다.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요. 현실의 법을 놓고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폭행보다 살인이 좀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소설 속에 있는 악업 점수하고 비슷한 설정입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 관점에서는 성적 피해를 받고 살아남는 것, 아예 살인을 당해서 죽는 것, 과연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런 의견이 좀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인 성폭행이 더 악하기 때문에 게임을 금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우리가 총싸움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이게 전략이나 컨트롤 능력을 겨루는 놀이죠. 반대로 성적인 범죄가 묘사되는 게임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쾌락을 단순히 시뮬레이션하는 덕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천사한테 가서 환생 여부를 심판받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 영혼에게 대천사가 환생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정해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위궤양과 천식을 앓는 여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심지어는 체력, 미모, 목소리, 카리스마, 고집 등 굉장히 세세한 특성들을 모두 정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때 영혼이 대천사한테 약간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말뿐이군요. 아직도 더 알려줄 게 있습니까? 십자 말풀이에 재주가 있다는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내 환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준 요소가 너무 많군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구절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한테 자발성이 있다는 것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과연 같은 개념일까?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한 거면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너의 의지를 가지고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뇌가 판단하고 내 몸이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게 나의 온전한 자유의지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대천사가 영혼에게 아주 세밀하게 환생의 조건을 정해주고 있죠. 이건 다음 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하는, 억압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험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데니스 프로핏 교수가 한 신기한 실험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A, B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A그룹한텐 짐이 가득 든 무거운 배낭을 이렇게 짊어지게 합니다. B그룹은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실험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한테 원덕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원덕의 각도가 몇 도가 되는지 짐작해보는 실험이에요.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B그룹보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A그룹. A그룹이 언덕의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인식을 했습니다. 같은 언덕이지만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음악을 들려줬어요. A그룹한테는 기분이 착 가라앉는 좀 우울하고 무거운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A그룹은 언덕의 각도를 평균 31도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 B그룹은 평균 19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참가자들이 언덕의 각도를 답한 게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죠. 즉 바로 이런 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좌우하는 환경, 마치 그 대천사가 정해주는 현생의 조건인 겁니다. 즉 환경은 자유의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되는 자유의지에 따라 갖고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자발성에도 영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일상의 예를 보면 길 가는데 굉장히 배가 고픈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한텐 1,000원 한 장 꺼내주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하지만 당장 내가 버스를 타러 갈 수 있는 1,000원밖에 주머니에 없어. 그런데 마지막 2,000원을 꺼내줄 수 있을까? 근데 결과만 놓고서 꺼내준 사람은 자발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돈을 안 줬으니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이건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에 힌두교 사상가들은 얼마간 실증을 내고 있다. 사상가들이 죽음과 안생을 끊임없이 거듭하는 그 고통스러운 게임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하는 데 반해서 대중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알렉산드라 다비드 닐. 이 문장에 나온 알렉산드라 다비드 닐은 직업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나키스트, 문화인류학자, 언어학자, 불교학자, 여행가. 알렉산드로 다비드 닐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면 지루함과 싸워야 한다. 소설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처럼 죽으면 영혼이 영계를 다녀오면서 환생을 하고 이 기억을 계속 간직한다고 할 때, 이러다 보면 정말 한 사람당 약간 10,000년 정도 사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지루함을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10,00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200년마다 한 번씩 삶을 리셋하는 거예요. 뭐 기억을 지우고서 살아가는 거.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기억이 지워진 채로 리셋돼서 살아가는 200년 후에 나는 원래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영생을 얻는 방식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자, 이것에 대한 답은 사실은 소설 속에 약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리생데르 대통령은 몸과 육신이 아닌 영혼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소설 말미에 바로 자살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던 동안에 내 육신은 아무 것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기름진 퇴비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오래전에 삶의 의미를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그저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든 불황자든 왕이든 노예든 우리는 똑같다. 우리는 모두 우주 속에 버려진 작은 모래알일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모래에 지나지 않았던 나에게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하늘의 모래일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모래알이 없이는 백사장도 없다는 것을. 리생데르는 자신의 육신은 살아있어 도움을 주지 못했고 죽어서는 기름진 퇴비라도 되고 싶다고 하면서 우린 작은 모래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 다 모여서 현생의 삶, 우주를 이룬다는 겁니다.